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우리의 첫 번째 백신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오늘 경북 안동의 공장을 출발해서 경기도 이천의 물류센터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전국의 접종 장소로 출발합니다. 지금은 어느 보건소, 어느 병원으로 보낼지 분류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현장을 연결합니다. 김하영 기자, 보낼 곳이 많아서 분류 작업하느라 한창 분주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보관 중인 경기도 이천의 G3BNT 물류센터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콜드체인, 그러니까 초저온 유통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물류센터인데요. 이 물류센터 안에는 지금 코로나19 백신 17만 명분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전국에 있는 요양병원과 보건소로 보내기 위해 이 물량을 나누는 소분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인력 40여 명이 오늘 밤 늦게까지 이 소분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제 뒤로는 하얀색 트럭들이 보이실 텐데요. 이 트럭들은 바로 코로나19 백신이 운송 가능한 트럭입니다. 바로 내일 새벽 5시 30분 이곳에 이런 트럭 55대가 모여서 코로나19 백신을 전국에 있는 곳으로 바로 이송할 예정입니다. 백신은 오늘 오전 10시 15분 경북 안동의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처음으로 출하돼 군과 경찰의 호위 속에 낮 12시 30분 이곳 이천 물류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백신이 희망의 봄을 꽃피울 씨앗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으로 역사적인 날이고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곳 특히 안동에서 생산된 백신이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 접종을 하기 위해서 이곳을 출발하는 그런 날입니다. 백신은 오늘 출하된 17만 명분을 포함해 내일과 모레 각각 16만 명분 등 닷새에 걸쳐 모두 78만 명분이 출하될 예정입니다. 당초 알려진 75만 명분보다 3만 명분이 더 늘었는데요. 이 출하된 백신은 내일부터 차례대로 전국의 보건소와 요양병원 1,909곳으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다만 제주도로 이송되는 물량 19,000명분은 이미 1시간 전에 이곳에서 목포항으로 출발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이천 물류센터에서 MBC 뉴스 김하영입니다. 네, 백신은 내일 새벽 전국의 보건소와 요양병원으로 옮겨지고 정확히 모레 오전 9시 역사적인 첫 접종을 시작합니다. 접종 장소도 미리 준비할 게 많다고 하는데요. 경기도 수원의 보건소 한 곳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진주 기자, 보건소도 이것저것 준비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권성구 보건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백신은 내일 새벽 5시 반부터 이천 물류센터에서 전국의 258개 보건소와 1,651개의 요양병원으로 옮겨지는데요. 이곳 권성구 보건소에 백신이 도착하는 시간은 내일 아침 7시에서 7시 반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지역의 보건소와 요양병원도 오전 안에는 백신이 도착할 예정입니다. 늦은 시각이지만 보건소 안에는 직원들이 남아 백신 보관과 접종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도착한 백신은 하루 정도 보관되고요. 모레 26일 아침 9시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이 시작됩니다. 전국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자와 근무자 중 65살 미만이 접종 대상입니다. 의사가 근무하는 요양병원에서는 의사가 직접 접종하고 상주하는 의사가 없는 요양시설은 보건소 방문팀이 찾아가서 백신 주사를 놓게 됩니다. 저희 보건소는 5박스가 들어오고요. 500인분에 해당됩니다. 요양시설하고 정신재활시설 총 22군데에 배분될 예정입니다. 요양병원들도 혹시 모를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해 100여 명의 접종 대상자들이 1.5m 거리를 유지하도록 별도의 접종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백신 보관 전용 냉장고와 디지털 온도계를 구입했고 응급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하게 접종하려고 병원에서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첫 접종이 임박하면서 긴장과 설렘 속의 준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금까지 수원시 권성구 보건소에서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국내 1호 접종자는 특정인이 아닙니다. 정부의 접종 계획에 따라 전국의 여러 보건소와 요양병원에서 동시에 시작하다 보니
첫 번째 접종자를 특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은경 청장은 접종 대상자 모두가 1호라고 했습니다. 전동혁 기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첫 접종자, 그러니까 1호 접종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특정인을 1호 접종자로 내세우기보다 기존에 수립한 접종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1호 접종은 시설의 종사자, 입소자 모두가 다 첫 번째 접종 대상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백신 접종과 관련한 정책과 당부 사항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정부의 인터넷 사이트나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예방접종 증명서 목록에 코로나19 백신을 추가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가 있으면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도 자가격리를 면제하거나 해외 입국 시 자가격리 기간을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자라 하더라도 집합금지에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자가격리에 대한 그런 지침들은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출입이나 집합금지를 면제하거나 하는 그런 거는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이 위험하진 않지만 드물게 나타나는 과도한 면역 과민 반응, 이른바 아나필락시스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습니다. 과거 다른 백신을 맞았을 때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난 적이 있다면 백신 접종 전 의사에게 반드시 알리고 백신을 맞은 뒤에도 15분에서 30분은 해당 병원이나 시설에 머무르며 두드러기나 호흡 곤란 등 이상 반응 여부를 지켜보라는 겁니다.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별 문제 없이 회복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아나필락시스의 두려움은 많이 갖지 않으셔도.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백신 또한 일반 백신처럼 접종 뒤에 가벼운 근육통이나 발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진통제를 복용하게 되면 면역 반응을 낮추는 소염 진통제보다는 해열 진통제를 복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을 맞았다고 모두가 완벽한 예방 능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며 접종 이후에도 마스크 쓰기와 거리 두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공장부터 물류센터까지 차로 2시간 거리였습니다. 백신을 실은 컨테이너에는 실시간 위치와 온도 측정기를 달았고 군 특수부대와 경찰이 함께 경호를 맡았습니다. 그 과정을 홍석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안동의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 군과 경찰 병력이 경계를 펼칩니다. 여기에 멈춰선 대형 트럭. 내부에는 17만 명이 맞을 수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실려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직접 서명한 빨간색 봉인지를 트럭에 붙이면서 백신 수송 작전이 본격 시작됩니다. 앞에는 경찰 순찰차가, 뒤에선 군사경찰과 군 특수부대 차량이 트럭을 에워쌉니다. 5톤 규모의 트럭은 충격에 견딜 무진동 적재함을 갖췄습니다. 또 저온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온도 측정기를 설치했고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GPS 장비도 탑재했습니다. 트럭 안에 실린 컨테이너는 2개, 백신은 그중 한 곳에만 담겨 있습니다. 나머지 컨테이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예비용입니다.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경기도 이천의 물류센터까지는 184km. 고속도로에서도 대형을 유지한 채 2시간을 달렸습니다. 네, 전 국민이 맞기에 가장 안전하고 효과성 있는 백신을 만들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국내 집단 면역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침내 도착한 이천 물류센터. 봉인지를 뜯어내고 컨테이너를 무사히 옮기면서 이송 작전은 마무리됩니다. 백신 수송 차량이 테러라든가 그런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되게 신경을 많이 썼고요. 첫 출하를 시작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앞으로 닷새에 걸쳐서 하루 15만 명분씩 전국으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주말 영향을 벗어난 수요일 새로운 확진자는 400명대로 늘었습니다. 거리 두기를 완화한 이후 지난 주말에 이동량도 꽤 증가했는데요. 정부가 지금의 추세를 감안해서 다음 주부터 적용할 새로운 거리 두기 지침을 이르면 모레 발표합니다. 김미희 기자입니다. 서울 중랑구의 한 요양시설에서 지난 2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9명이 누적 확진됐고
경기도 평택에서도 5인 이상 모임을 가진 외국인 등 10명이 무더기 확진됐습니다. 이미 수백 명의 확진자가 나온 서울 순천향대 병원과 경기 남양주 플라스틱 공장, 충남 아산 보일러 공장의 집단 감염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40명. 이틀째 300명대를 유지하던 확진자 수는 주중 검사 건수가 늘어나면서 사흘 만에 다시 4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거리 두기가 완화된 뒤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수도권의 휴대전화 이동량은 3,195만 건, 직전 주말과 비교해 일주일 새 17%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22시 운영시간 연장으로 인한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지난해 연말부터 설 연휴까지 집합 금지 명령을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1,200명이 넘었고 이 중 250여 명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 확산과 거리 두기 완화, 그리고 방역 의식이 느슨해지는 징후가 나타나면서 방역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방역 수칙을 지키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원칙적으로 실천해 가면서 이러한 백신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한다면 일상이 당기지 않을까. 정부는 지금의 확산세를 반영해 거리두기 조정안을 오는 금요일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미희입니다. 광주광역시의 한 보험사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 같은 건물에 20여 개 회사와 기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확진자 중에 의심 증상을 시작하고 일주일 동안 출근한 뒤에 검사를 받은 사례가 있다 보니 이 건물의 근무자 전체를 검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집단 감염이 일어난 곳은 1,400명이 근무하는 15층짜리 건물입니다. 4층과 5층을 쓰는 라이나 생명 콜센터 직원 28명이 사흘 새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콜센터 직원과 접촉한 가족과 지인 4명도 감염됐습니다. 이 건물에는 다른 보험사와 은행, 공공기관 등 20여 개 기관과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구내 식당과 엘리베이터를 함께 이용해 추가 확진 우려가 커졌습니다. 해당 시설은 일시 폐쇄 조치하고 입주 직원 1,400여 명에 대해서는 전원 검사를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확진자가 몸이 아픈 상태에서 일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처음 확진된 콜센터 직원이 증상을 보인 건 지난 20일. 나중에 추가 검사에서 나온 일부 확진자는 지난 17일부터 콧물과 근육통 등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계속 출근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전조 증상을 보인 직원이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일하게 된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검사가 좀 지연되면서 자체에 좀 확산이 좀 진행되지 않았나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해당 콜센터 직원들은 지난 18일 한 장소에 모여 고객 응대 교육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자,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수술실 CCTV 설치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힌 여당. 그런데 수술실 안이 아니라 의협이 제안한 대로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의료사고를 겪은 환자들은 CCTV는 반드시 수술실 안에 설치돼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건희 기자가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난해 3월 서울 강남의 한 의원. 32살 여성이 지방흡입술을 받기 위해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수술이 시작된 지 2시간 뒤쯤 의사가 나가버립니다. 잠시 뒤 환자에게 갑자기 호흡 곤란이 옵니다. 간호사가 아무리 깨워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의사는 수차례 흉부 압박을 시도합니다. 환자가 괜찮아졌는지 의사는 소독약을 바르며 다시 수술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다시 환자의 이상이 생기자 또다시 흉부 압박을 하는데 같은 상황이 수차례 반복됩니다. 위급한 상황이 이어졌지만 수술 뒤 환자는 혼자 3시간가량 방치됐습니다. 수술 시작 8시간 만에 도착한 119 구급대원.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에 빠졌고 2달 뒤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알고 보니 수술한 의사는 광고와 달리 전문의도 아니었고 위급 상황에서도 간호사는 코를 골며 자고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유족은 어렵게 이 CCTV를 확보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 진료 기록에 기재된 시간과 투여 약의 용량하고 CCTV에서 보여지는
그런 투여 시간이나 응급 심폐소생술하는 시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경찰은 이 CCTV를 토대로 9개월째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의사의 과실을 밝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족 측은 CCTV마저 없었다면 아무것도 못했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6년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양악수술을 받다 과다출혈로 숨진 권대희 씨. 권대희 씨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지난 국회에선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이른바 권대희법이 나왔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재추진 중인 법안이 수술실 입구 CCTV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권 씨의 어머니는 다시 국회 앞으로 나와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밖에 달아놔놓으면은 정상적인 의사가 안으로 들어가고 옆에 문을 하나 만들어서 그 뒤로 나가고 수술실 CCTV라는 건 안에 있는 걸 수술실 CCTV라 하는 거고 밖에 달면은 그건 악법이 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대부분의 설문조사에서도 국민의 90%가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한다고 답할 만큼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죠. 네, 그런데 앞서 보신 것처럼 정작 수술실 안이 아니라 입구에 설치를 하겠다는 건데 현장에서는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로는 의료사고와 대리수술을 막을 수 없다는 건데요.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정형외과. 정장 차림의 남성이 수술복을 갈아입고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의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업사원. 정작 의사는 수술 중간에 들어갔다가 20분 만에 나왔습니다. 의료기기 업체 직원의 수술을 받은 환자는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안은 수술실 안이 아니라 이렇게 수술실 입구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수술실에 누가 들어가는지만 파악해도 대리 수술은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의료계산이 재료들을 쫙 갖고 와서 필요한 세트만 쓰고 나머지는 수거해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그 옆에서 보조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원래 그분들은 의료행위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보조 정도가 아니라 영업사원이 대리 수술을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심한 경우는 척추 수술을 하면서 스크류라고 나사 부분 대신 뭐 이렇게 돌려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다 거의 수술실 안에 CCTV가 없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민주당 법안은 또 수술실에 자율적으로 CCTV를 설치하더라도 음성 녹음은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환자 안전을 도외시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몸담 배설하고 사진 찍고 몸을 만지고 수술과 관련 불필요한 행위들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 등이 제출한 법안은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실 안 촬영과 녹음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술실 입구 CCTV 설치하는 복지부가 제출한 방안인데 의사협회가 제안해온 방식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9월 나온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자료를 보면 수술실 출입자 관리 방안 중의 하나로 수술실 입구 CCTV가 언급돼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단체들은 수술실 앞 CCTV는 당초 취지와는 맞지 않는 있으나 마나한 장치라고 비판합니다. 수술실을 들여다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목적도 아예 당초에 없어지는 거죠.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한다. 이거는 거의 그 실효성을 거두기가 이미 어렵다. 지난 국회에서도 수술실 CCTV 법안은 의원들의 발의 철회로 하룻밤새 사라지는 등 논의 한 번 되지 못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에 동의하는 국민은 90% 이상.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CCTV가 수술실 앞에 설치하는 것인지 국회가 답할 차례입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에 대해 의사협회가 반대하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죠. 그런데 아예 의사 면허 취소와 재발급을 의사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요구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김성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한의사협회는 면허관리원 설립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은 의료법을 위반하면 정부가 면허 취소와 재교부를 결정하는데 이 결정을 의협사나 면허관리원이 하겠다는 겁니다. 면허 취소와 면허 재교부에 대한 권리를 의사들이 모두 갖겠다는 뜻입니다. 의협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의료행위는 전문 분야이므로 불법인지 비윤리적 진료인지에 대한 판단은
의료 전문가들이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의사 면허를 직접 관리하는 지금도 의협 입김이 거센데 자율징계권까지 손에 쥐겠다는 건 아예 대놓고 제 식구 감싸기를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행 정부 심의위원회의 경우 의사 면허 재교부 권한을 가진 위원 7명 가운데 과반인 4명이 의사 출신. 이렇다 보니 지난해 리베이트 수수, 불법 사무장 병원 진료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 28명 중 25명, 무려 90%가 손쉽게 면허를 되찾았습니다. 거의 예외 없이 면허를 되찾고 있는 상황인데 징계권마저 자신들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영국과 캐나다 등 의료계에 자율징계권을 주는 게 세계 추세라는 의사협회 주장 역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이들 나라는 공공의료 비중이 거의 100%에 가깝지만 우리나라는 거꾸로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민간의료 비중이 90%가 넘기 때문입니다. 공공성과 공익성이 상당히 담보가 돼야 되는 거죠. 영리 목적이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위해서 움직이는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면 자율규제가 될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의협은 의사들의 증대범죄를 막겠다는 개정안 취지엔 공감한다며 한 발 물러섰지만 면허가 취소되는 범죄의 종류는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은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성현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만든 전기차 코나에서 발생한 15건의 화재 조사 결과 배터리가 문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대차가 같은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 8만 2천 대를 모두 교체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량 뒷부분에서 치솟은 불길. 전기차 충전소에서 발생한 현대차 코나의 화재 사고입니다. 코나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11번, 해외에서 4번 불이 났습니다. 지난해 10월엔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업데이트까지 했지만 화재는 그 뒤에도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배터리 제조 불량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셀 내부는 음극과 양극이 만나지 못하도록 분리막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배터리를 조사했더니 음극 부품이 접혀 있었고 리튬이온이 새어나와 부산물이 쌓이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게 음극과 양극이 만나는 일종의 합선을 일으켜 화재 가능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리튬 부산물 자체가 이렇게 브릿지 역할이 되면서 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결국 제조사인 현대차가 코나의 배터리를 교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상은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LG 에너지솔루션 중국 난징 공장에서 만든 배터리를 쓴 차량, 코나와 아이오닉 그리고 전기버스 일렉시티입니다. 국내 2만 7천 대, 해외 5만 5천 대, 모두 8만 2천 대입니다. 배터리 교체 비용은 약 1조 원. 현대차와 LG 에너지솔루션이 이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진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재현 실험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더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회사의 합의까진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교입니다. 조선인들은 불결하고 시끄럽고 범죄를 많이 저질렀다.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에 대해서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가 논문에서 쓴 말입니다. 위안부를 매춘부로 모욕한 램지어 교수는 이처럼 또 다른 논문에서도 한국인을 비하하는 주장을 폈습니다. 항의가 빗발치자 결국 논문을 출간한 독일의 출판사는 심각한 사안이라면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조효정 기자입니다. 램지어 교수는 지난 18일 출간된 논문에서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인들은 글을 읽지도 못하고 덧셈 뺄셈도 못하는 하등 노동자였다고 비하했습니다. 또 비위생적이고 과음, 싸움, 소음 등의 문제를 일으켜 일본인들이 조선인을 세입자로 받기 꺼렸다고도 썼습니다. 이 논문이 역사를 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인종차별적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전 세계 학자들의 항의가 잇따랐고 결국 이 논문을 출간한 독일 출판사는 조사에 착수해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이진희 이스턴 일리노이 주립대 사학과 교수는 출판사 측이 메일을 통해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알렸다고 전했습니다. 램지어 교수는 지난 2019년 발표한 또 다른 논문에선 1923년 간토 대학살의 책임도 조선인에게 돌렸습니다. 조선인이 불을 내고 우물에 독을 탔다는 것은 근거 없는 소문이 아니며 조선인 사망 숫자도 부풀려졌다는 겁니다. 조선인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자경단이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궤변을 펼친 겁니다.
지진이 일어나자마자 유언비어를 국가가 확산 유포하고 그거를 빌미로 해서 계엄령을 선포를 하고 마을마다 자경단을 만들려고 하는 지령을 공문서로 내려보냈어요. 이 논문 역시 학자들의 비판이 잇따르자 당초 책으로 출간하려 했던 영국 케임브리지대는 매우 유감스러운 실수라며 램지어 교수에게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또 미국 백악관 법률고문 출신인 리처드 페인터 미네소타대 로스쿨 교수도 램지어의 위안부 논문에 대해 가짜 학문이라며 국제학술저널에 논문 게재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조효정입니다. 작년 2020년은 사망자의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선 첫 해였습니다. 출생아 수는 해가 갈수록 가파르게 줄고 있는데요. 지역별 출산율을 보면 서울이 꼴찌, 세종시가 1등입니다. 여기에서 유의미한 저출산 해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50년 넘게 산부인과로 자리를 지켰던 제1병원, 철거되고 있습니다. 산모들이 줄어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2020년 출생아 수는 27만 2천 명, 처음으로 30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떨어지는 속도입니다. 40만 명대에서 30만 명대까지 떨어지는 데는 15년 걸렸지만 20만 명대로 주저앉는 데는 겨우 3년 걸렸습니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3만 3천 명 더 많았습니다. 2020년은 인구가 줄어든 첫 해로 기록됐습니다. 코로나로 혼인이 많이 감소한 상태에서 아마 출생아 수가 조금 더 감소할 여지가 있고 자연 감소는 조금 더 가팔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은 0.84명, 세계 최저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그런데 지역별 차이가 큽니다. 서울은 0.64명으로 전국 꼴찌, 세종시는 서울의 2배인 1.28명으로 1위입니다.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뭘까? 먼저 서울.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이걸 평생 갚을 수 없는 정도의 집값이 돼버렸으니까 안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낳고 싶진 않은 거죠. 반면 세종시는 공무원들이 많이 삽니다. 직장이 안정적이고 특별 분양으로 내 집 마련도 어렵지 않고 육아휴직도 잘 보장되고 보육시설도 잘 돼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이 대부분 국공립이 되고 특히 어린이집에 밤늦게까지 하기 때문에 아이 키우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올해 쏟아붓는 돈은 36조 원. 서울과 세종의 출산율 차이는 어떻게 돈을 써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흉기로 살해 협박을 받고 있다는 긴박한 신고 전화를 받고 경찰이 20명 넘게 출동을 했는데 신고자가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이 신고 장소를 찾지 못하고 헤매다가 50분이 지나서야 도착한 건데요. 신고자가 범인의 이름까지 알려줬지만 출동한 경찰한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홍익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7일 자정이 넘은 시각, 한 40대 여성이 112 상황실에 긴급한 목소리로 신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인이 흉기로 자신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 위치가 어딘지 묻자 주소는 모르겠다. 광명인데 가해자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통화 도중 위급한 상황을 직감한 경찰은 최고 대응 수준인 코드 제로를 발령했고 경찰관 21명이 출동했습니다. 휴대폰 기지국과 와이파이 위치를 조회해 인근으로 출동했지만 신고자의 휴대전화 GPS가 꺼져 있어서 정확한 위치는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주변을 헤맬 수밖에 없었고 이때 뒷짐을 진 채 걷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서울시하고 이렇게 좀 연락을 해서 뭐 나오는 게 있나 이제 다시 한번 협의하느라고 이제 들어오는 거였거든요. 이게 수색을 안 하고 그냥 배회한 건 아니다. 위치 파악이 늦어지자 경찰은 신고 전화 내용을 다시 확인했고 그제서야 가해자 이름을 누락한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사람들은 여기 있구나. 중요한 간서를 놓치게 되는 게 안타깝죠. 신고자의 딸에게 아는 이름인지 물은 뒤에야 현장을 찾을 수 있었는데 신고가 접수된 지 50분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범인은 붙잡았지만 신고자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족들은 늑장 대응 때문이라며 청와대에 국민청원 글을 올렸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감찰에 착수한 경기 남부경찰청은 업무 미숙 상황에서 급하게 상황을 알리려다 벌어진 일로 보인다며 잘못이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장도 감찰을 받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강남경찰서장 박모 총경은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으로 있던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근무 시간에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고 특히 술자리에 여성 경찰관을 불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 그러나 안이한 현장 대응과 비위 의혹으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국가대표 출신의 유명 축구 선수가 초등학생 시절 축구부 후배한테 성폭력을 가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선수는 전혀 아니라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지난 2000년 전남의 한 초등학교 축구부였다는 전직 선수 2명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국가대표 출신 스타 선수 A씨와 현재 대학 외래교수로 있는 B씨로부터 21년 전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던 A씨와 B씨가 한 학년 후배였던 자신들을 합숙소로 불러 성폭력을 가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다는 겁니다. 피해자들은 당시 날짜와 장소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더라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한다고 법률 대리인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2명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A 선수는 소속사를 통해 자신은 성폭력 관련 주장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오명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B씨도 MBC와의 통화에서 성폭력을 가한 사실이 없고 그럴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다며 허위 사실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사실 묵은 반응이 나온 이후 취재진은 의혹 제기 당사자의 입장을 듣기 위해 법률 대리인에게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메시지도 남겼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직원들이 따로 전달받은 게 없어서요. 그 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팬을 보유한 축구 최고 스타까지 가해자로 지목된 가운데 폭로와 사과로 이어지던 학교폭력 파문도 어느 한쪽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몰던 차량이 전복되면서 비탈길로 추락했습니다. 우즈는 두 다리를 크게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요. 우즈가 몰던 차량은 현대차의 GV80이었습니다. 서혜연 기자입니다. SUV 차량이 처참하게 부서졌습니다. 차량 앞부분이 거의 떨어져 나갔습니다. 타이거 우즈의 차량이 전복된 건 현지 시간으로 23일 오전 7시쯤. 소방관들은 도끼와 끌을 동원해 차량 앞 유리를 뜯어내고서야 우즈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우즈는 당시 저는 타이거 우즈입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의식이 또렷했지만 두 다리를 크게 다쳐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사고 현장은 로스앤젤레스 외곽에 잘 알려진 드라이빙 코스로 가파른 내리막길입니다. 우즈가 몰던 차량은 곡선 구간에서 이탈했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여러 차례 굴러 비탈길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우즈는 장시간 긴급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데 의료진은 오른쪽 다리뼈 여러 곳이 산산조각 났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약물이나 음주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며 과속을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즈가 타고 있던 차량인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GV80에도 미국 언론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차량 내부의 차체가 거의 손상되지 않아 우즈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입니다. The interior was more or less intact, which kind of gave him the cushion to survive what's otherwise would have been a fatal crash. 우즈는 최근 5번째 허리 수술을 받고 재활 중인 상황에서 이번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전날 NBA 스타인 드웨인 웨이드에게 골프를 가르쳐주던 모습이 공개돼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How good am I, or how bad am I? Good. I'm not good. I'm sorry for using that. We're getting better. 수차례의 부상과 악재를 이겨내고 재기에 성공했던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 그가 다시 선수로 재기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최근 광주에서 발생했던 자동차 폭발 사고의 원인이 부탄가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부탄가스의 폭발 위력이 얼마나 강한지 실험을 해봤더니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양동 복개상가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폭발합니다. 차체가 종이장처럼 찢어졌고 차량 부품이 사방으로 날아갔습니다. 차 안에 싣고 있던 부탄가스가 새어나와 내부에 가득 찼고 그 순간 운전자가 라이터를 켜면서 폭발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폭발의 위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이 폭파 소리가 얼마나 큰가 이건 저는 이런 소리 처음 들어봤거든요. 파편이 여기까지 날아와가지고 그 압력에 의해서 지금 이 천장이랑 가구도 손상이 됐고. 지난 2017년엔 한 고교생이 호기심에 부탄가스 폭발 실험을 했다가 베란다 창틀이 엿가락처럼 휘는 등 집안이 쑥대밭이 되기도 했습니다. 부탄가스가 터질 때의 위력이 얼마나 강한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실험 결과를 확인해봤습니다. 양은 냄비에 부탄가스를 넣고 열을 가하자 양은 냄비가 산산조각 났고 불판을 올려놓고 계속 불을 켜두자 큰 불길을 일으키며 터집니다.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것과 같은 위력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전체 가스 사고의 4분의 1가량이 부탄가스 사고였습니다. 때문에 음식점이나 캠핑장에서 부탄가스를 사용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결 부위가 정상적으로 결속되었는지 확인하여 누출을 예방하시고 용기를 버릴 때에는 잔류가스가 남지 않도록 용기에 구멍을 낸 후 또 가스버너보다 큰 불판을 사용하지 말고 환기가 안 되는 곳에 보관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는 차량들을 노려서 고의로 사고를 내고 억대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교도소에서 만난 3명이 범행을 주도했는데 보험금을 더 타내려고 자해 행위까지 했습니다. 현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차된 차량을 피해 조심조심 운전 중인 차량. 맞은편 차량이 갑자기 핸들을 꺾더니 그대로 돌진해 옵니다. 중앙선을 넘는 순간 일부러 부딪힌 겁니다. 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돈을 더 타내려고 망치로 손을 내리치는 등 자해 행위를 하는가 하면 자기들끼리 짜고 일부러 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왜 붙어오지 생각하다가 딱 규정설에 있는 차량에 붙어서 멈췄는데도 불구하고 좀 황당했죠. 이제 저는 딱 섰는데 계속 중앙선에 가까이 붙어서 쭉 올라와서 완전 차에 부딪히길래. 주차된 차량이 있을 경우 이 도로를 지나려면 중앙선을 넘을 수밖에 없는데요. 피의자들은 이 같은 장소를 미리 물색한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건 30대 A씨 등 3명. 가담한 사람은 31명에 달합니다. 교도소에서 만났거나 연인, 친구 사이로 최근 2년 동안 18번의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 1억 9천만 원을 타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운행하는 차량들이나 주행길에 지리를 잘 몰라 일방 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을 골라서.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3명은 구속, 나머지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는 한편 피해 예방을 위해 보험 사기가 의심되면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초대형 공급 대책의 후속으로 광명과 시흥 신도시 건설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4배가 넘는 지역에 7만 가구의 집을 지어서 수도권의 집값을 잡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대규모로 공급하되 주택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광명시와 시흥시 일대의 땅입니다. 논과 밭, 단층짜리 주택들이 있습니다. 원래 이곳은 그린벨트였지만 해제된 이후에도 개발은 계속 묶여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 일대 1271만 제곱미터를 3기 신도시로 지정하고 7만 호를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4배, 3기 신도시 중에 가장 큽니다. 이 지역은 서울 구로구와 붙어 있습니다. KTX 광명역과는 1.7km 거리이고 주변에는 지하철 1호선과 7호선도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신안산선, 광역 급행철도인 GTX-B도 예정돼 있습니다. 정부는 새로 건설될 신도시와 이 철도망을 경전철로 연결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의도까지 20분,
강남까지 45분이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과 인접한 서남부 축의 발전 거점이 되는 자족 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광명 시흥 말고도 부산 대저동, 광주 산정동도 신규 택지로 지정했습니다. 정부는 투기를 막기 위해 이 지역들을 모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4년 뒤인 2025년 분양이 목표입니다. 도심 개발에 비해서 좀 더 가시적인 공급 확대 신호를 보낼 수가 있고요. 정부는 허위 신고로 집값을 부풀리는 행위에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운데 거래했다고 신고해놓고 다시 취소한 건 2,834건. 이 중 절반이 최고가였습니다. 가격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로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실거래가를 왜곡할 우려가 크다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새해 들어 1월 주택 거래량은 9만 건으로 전달보다 35% 줄었습니다. 오르기만 하던 아파트 값이 일단 주춤하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간단한 인증 사진만 찍어주면 50만 원을 벌 수 있다. 이런 수상쩍은 아르바이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노출 사진을 찍게 한 뒤 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는 수법인데요. 최근 피해가 잇따르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몇 달 전 대학생 A씨는 한 SNS 오픈 채팅방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간단한 사진만 찍어 보내주면 50만 원을 준다는 것. 괜찮은 아르바이트란 생각에 연락을 해봤습니다. 업체 측은 주식 투자 회원을 모집하는데 여성 회원이 많아야 한다며 상반신 사진만 찍어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여성 회원 인증을 해주면 그 수수료로 돈을 주겠다. 얼굴 안 나오는 상반신 사진도 괜찮다고 했어요. 그런 샘플 사진을 주더라고요. 하지만 처음 얘기와 달리 업체 측은 점점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얼굴이 나오게 찍어 보내라 하더니 상반신 속옷 한쪽을 내리든가 아예 벗고 찍든가 하는 요구까지 했어요.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자 업체 측은 A씨의 사진을 인터넷에 뿌리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끝내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구해오거나 사진을 보내거나 아니면 돈을 내라. 아니면 안 끝내주겠다. A씨 외에도 같은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동일 피의자로 우리가 예상하고 있고 성폭력 특례법 촬영물 등을 이용한 범죄 협박 우리가 지금 아직 이게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텔레그램 N번방의 주범들도 처음엔 아르바이트라며 피해 여성들이 신체 영상을 찍게 한 뒤 이를 유포한다고 협박했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것 자체도 처벌하도록 법이 강화됐지만 SNS 오픈 채팅방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SNS에서 10대 청소년에게 5만 원 용돈을 준다며 접근해 음란 영상을 찍게 한 뒤 협박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찍었지만 이후부터는 협박에 의해서 촬영한 거잖아요. 그렇게 촬영된 것들은 다 성착취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경찰은 오픈 채팅방을 운영한 카카오 측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얼마 전 국내에서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반려동물 사례가 나왔죠. 동물들의 코로나 감염이 잇따르자 재개장을 앞둔 동물원에서는 사자와 표범, 호랑이까지 코로나 전수 검사에 나섰습니다. 심충만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몸무게 160kg이 넘는 수컷 시베리안 호랑이가 마취총을 든 사육사와 신경전을 벌입니다. 육중한 덩치 때문에 마취약 투여만 2차례. 수의사가 직접 잠든 호랑이 코로 20cm 정도의 면봉을 끝까지 찔러넣고 다시 입을 벌려 목 깊이 손을 넣어 시료를 채취합니다. 순간 움찔하는 맹수의 반응이 보는 이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체액을 채취하는 코로나 검사는 단 1분. 이를 위해 마취하고 옮기는 데만 반나절이 걸립니다. 호랑이도 똑같이 사람하고 이제 비강하고 후두 쪽에서 채취를 하고요. 잠깐이라서 그렇게 무섭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곳 청주 동물원에서 이렇게 코로나 검사를 받은 동물은
사자와 표범 등 현재까지 11마리, 스라소니 등 고양이과 4종, 16마리가 검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물원의 코로나19 감염이 국내에서 이어지자 재개장을 앞둔 동물원 측이 우선 고양이과부터 전수 검사에 나선 것입니다. 인수공통 전염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수의사니까 동물의 건강, 그다음에 이제 관람하시러 오시는 관람객들의 어떤 관람 환경의 안전, 그 2가지 때문에 하고 있어요. 청주동물원은 국립생태원으로 맹수들의 시료를 보내 코로나19 감염 여부 판정을 위한 PCR 검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모레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죠. 백신과 관련된 가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 남동구의 한 동네에 이상한 벽보가 붙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는 내용. 백신에 마이크로칩이 숨겨져 있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런 황당무계한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 뉴스는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유튜버는 백신을 맞으면 치매에 걸린다는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이거 맞으면은 치매 걸린다고. 점점 치매 걸리고 사람들이 개돼지가 된단 말이에요. 전부 다 생각을 못하게끔 만들어. 전문 용어를 섞어가며 그럴듯하게 포장하지만 퓨린이라는 효소가 APP 단백질을 비정상으로 잘라가지고 이 역시 허황된 내용일 뿐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들에서는 외국 전문가의 주장이라며 백신을 맞으면 유전자 변형이 생긴다는 글들을 퍼나르고 있고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발작을 일으켰다는 검증되지 않은 영상도 공유되고 있습니다. 접종을 앞둔 시민들은 이런 내용을 믿진 않더라도 꺼림칙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닐까? 맞을까 말까에 대한 걱정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백신이 치매나 유전자 변형을 일으킨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는 뭘까요? 전혀 그건 상관없어요. 뇌까지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세포의 폐계까지는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마이크로칩을 인체에 삽입하는 것도 가능성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들어가는 거야 가능하겠죠. 국가 출하 승인 과정 중에서 이런 물질들은 다 걸러나기 때문에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혹 해외에서 백신 접종 후 크고 작은 이상 반응이 보고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백신 출하를 승인한 식약처는 일부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엄격한 허가 심사를 거치고 있고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선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상시 대응 체제를 갖추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비수도권 대학은 신입생 받는 게 갈수록 어렵습니다. 중간에 그만두는 학생 때문에 졸업생은 더 적습니다. 졸업해서 취업하기 어렵다는 이유도 있고 무엇보다 출산율이 줄면서 올해부터는 대학의 입학 정원보다 지원자가 더 적은 역전 현상이 시작된 겁니다.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비수도권의 대학들, 이덕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대학교 4학년 김외정 씨는 데이터 분석 쪽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졸업을 해도 취업은 막막합니다. 친구들은 취업 자리가 여기는 있어봐야 알바밖에 못하니까 좀 직업다운 직업을 찾고 싶다고 다른 지역으로 다들 가더라고요. 이런 실상은 신입생 감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남대의 올해 정시 경쟁률은 1.38대 1로 지난해의 절반 수준. 물리치료학과나 간호학과 같은 일부 인기 전공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학과가 미달입니다. 0.5대 1도 있고 인계리 1대 1이 잘 안 됩니다. 지역 거점 대학교인 국립부산대의 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작년에만 모집 인원 10명 중 8명이 합격하고도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재학생은 학교를 다니다가도 떠납니다. 취업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나 기업들이 잘 없고 아무래도 지방 대학보다는 수도권 대학들이 좀 더 경쟁력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2의 도시 부산이라지만 졸업 후 취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산대 학생들 다 자꾸 물어봐도 부산에 취업하고 싶은 기업이 어디니 하면은 참 답하기 애매하죠. 거의 없습니다. 수도권으로 다 가버린 상황이니까 거긴 인재가 없으니까 기업도 안 오고 그럼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부산 경남 지역 학교들의 취업률은 수도권 4년제 대학의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 신입생에 해당하는 만 18살 학령 인구마저 급감하면서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대학에 가려는 사람보다 대학 입학 정원이 더 많은 역전 현상은 이미 올해부터 시작됐는데요. 3년 뒤에는 모집 인원보다 신입생이 12만 명 넘게 부족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구 변화로 인한 위기는 지방대에 먼저 집중돼 올해 지방대 정시 경쟁률은 2.7대 1로 수도권 대학 4.8대 1의 절반 수준입니다. 3년 뒤인 2024년이면 지방대 3곳 중 한 곳은 전체 정원의 70%도 못 채울 거란 전망입니다. 걸리기만 하면 수도권 대학에 어느 대학이라도 수도권에 걸리기만 하면은 이러다 보니 지방대학들은 신입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부산 가톨릭대학교는 첫 학기 등록금 100%를 장학금으로 준다며 신입생을 모집하고 창신되는 모든 신입생에게 아예 1년 전액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터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일종의 몸부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본적인 문제는 지나친 수도권 쏠림 현상이지만 구조조정과 통폐합 등 시급히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대학들은 변화를 거부하고 있고 교육부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성의 한 4년제 대학교, 교육 여건과 취업률 등 교육부 대학 평가에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내리 7년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제 동기들은 진짜 한 반 이상은 나왔거든요.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는 막 이제 학교에서 지원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는 직접 다 스스로 하다 보니까 애들이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비슷한 실정의 21개 대학이 작년에 부실 판정을 받았지만 8곳은 재평가를 통해 구제됐고 나머지도 별다른 제재를 받진 않았습니다. 정원을 줄이든지 통폐합을 하든지 대책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은 없었습니다. 경쟁력을 올릴 수 있게 통폐합하든가 혹은 다른 이제 뭐 재정을 더 지원한달지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방대 몇 개가 고꾸라지면 그거를 뭐 국립대가 흡수를 하든 뭐 아니면 폐교를 시키든 그냥 일단 좀 보자. 그냥 수수방관하는 느낌이. 지방대 간 통합이나 지방 국립대의 등록금 폐지,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는 대신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공영형 사립대학대 등 필요한 논의는 모두 제자리 걸음입니다. 절대 사립대학들은 문을 닫지 않아요. 필요하느냐는 문제를 떠나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지방대의 자율에 의한 구조조정이 한계 상황에 다다른 만큼 지방대 위기가 더 악화돼 지방의 위기로 전이되기 전에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시급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자, 지난해 병역 거부자를 대상으로 한 대체 복무제가 도입됐죠. 지금까지 이 제도에 따라서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은 모두 여호와의 증인 신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종교와 관련 없이 개인의 신념에 따른 대체역 편입자가 나왔습니다. 이남호 기자입니다. 대학원생 오수환 씨는 지난 2018년 병역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가졌던 군대에 대한 의문 때문이었습니다. 징역형을 각오하고 내린 결정이었고 실제 아직까지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평화에 대한 생각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총을 들어야 평화가 지켜지느냐, 총을 내려야 평화가 지켜지느냐, 저는 후자라고 생각. 그런 오 씨에게 병무청이 최근 대체복무 편입 허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장 과정과 주변인의 진술 등을 살펴본 결과 오 씨가 비폭력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인정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지금까지 대체복무에 편입된 사람은 모두 942명이었는데 모두 여호와의 증인 신도였습니다. 오 씨는 종교와는 관계없이 개인의 신념에 따라 대체복무역 편입이 인정된 첫 사례가 됐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이제 평화에는 다양한 고민과 생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이제 국가기관의 인정을 받았고 대체복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병무청 조사와 대체복무 심사위원회 3단계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심사위원들은 신청자의 자술서와 학생 기록부,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단순 기피 목적의 병역 거부자가 아닌지 검증합니다. 하지만 병역 거부자들의 진정성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종교인지 개인적 신념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군복무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그 양심이 얼마나 충실하고 일관적인지가 중요한. 실제로 대체복무 신청인들 중 일부가 과거에 폭력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사전조사 단계에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개인적 신념에 따라 대체복무를 신청해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8명입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의사협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법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이 시기에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법이냐며 비판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배주환 기자입니다. 의료법 개정안에 의사협회가 반발하는 문제와 관련해 의사 출신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 대표는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 직종 자격 요건의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며 기본적인 방향에는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시기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는데 또 왜 지금 이 시기에 이런 것들을 꼭 급하게 통과를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서도 의료사고를 포함해 더 이야기할 부분이 있다며 정부와 의사협회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안 처리 시기뿐 아니라 내용까지도 문제를 삼고 나선 겁니다. 그러자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최대집 의사협회장의 아바타라는 표현까지 쓰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강 의원은 왜 지금 의사 심기를 거스르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쏙 빼닮은 주장이라며 급하게 통과시킨 것이 아니라 논의 역사만 15년 된 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여야 합의 과정에서 의료행위에 따른 사고 부분은 제외됐다며 사실관계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당의 강경기류가 뚜렷한 가운데 당내에선 긴급한 경우 간호사도 백신 주사를 놓을 수 있게 하자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주장에 대한 맞장구도 나왔습니다. 의사분들의 협조를 받기가 어려웠을 때 진짜 그런 상황이 온다면 고민해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는 있겠죠. 의료법 개정안은 내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모레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1조 6천억 원을 날려버린 라인 펀드 사태. 이 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이 최고 80%까지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은행과 증권사들의 부실한 판매에 대해서 배상과 징계 절차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유정 기자입니다. 2019년 우리은행에서 라인펀드에 가입한 정모 씨. 1억 원을 다 날렸습니다. 은행 창구 상담에서는 원금 보장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신청 서류에는 손실이 나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항목에 표시가 돼 있었습니다. 은행이 펀드를 팔려고 투자 성향을 엉터리로 써놓은 겁니다. 돈을 투자를 했는데 손실이 가는데 상관하지 않겠다고. 이런 거는 내가 한 것 같지 않거든요. 금융감독원은 오늘 은행이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펀드 투자자 3명에게 원금의 40%에서 최대 80%까지 배상하라는 결정입니다. 설명 의무 없이 위험한 상품을 권유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의무를 현저하게 결여했기 때문에 라인펀드는 웬만한 증권사와 은행들이 함께 판매했습니다.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 KB증권, 교보증권, 신한은행, 한국투자증권, 하나은행 등입니다. 이 금융기관들의 수장들도 징계 절차에 회부됐습니다. 라인펀드의 부실 가능성을 알고도 1조 원 넘게 판매한 우리은행.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에게는 직무정지의 중징계가 사전 통보됐습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사전 문책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했다는 이유로 결국은 봐줄 거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우리은행이 작성했던 내부 문건을 보더라면 부실을 사전에 인지했을 거라는 정황이 많죠. 금감원의 불완전 판매를 수용이 마치 제대로 보상한 것처럼 포장이 된다는 거죠. 금융기관들이 판매한 라인펀드는 총 5조 원. 이들이 챙긴 판매 수수료는 3년 동안 514억 원에 달합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존 하이튼 미국 합참 차장이 공개 발언을 통해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북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에선 북한 문제를 중시한다는 언급까지 나왔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워싱턴 여홍규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11월 미국이 공개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격추 시험 영상입니다. 육지가 아닌 바다에서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 ICBM 격추에 처음으로 성공하면서 미국의 최첨단 방어 능력을 전 세계에 과시했습니다. 당시 미 국방당국은 북한을 겨냥했다고 특정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달랐습니다. 미국 합참 차장은 공개 세미나에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We need to be able to respond if somebody shoots something at us. Our national missile defense capability is clearly focused on North Korea right now, not on China, Russia, and Iran. 국방부는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 최고 수준의 대북 준비 태세를 강조했습니다. Work with our South Korean allies to make sure that that readiness is preserved to the maximum degree possible. 국무부에선 북한 문제를 중시한다는 언급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이 북한 문제가 매우 높은 우선순위라고 밝힌 데 이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북한 비핵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미국도 북한 문제에 신경 쓰고 있으니 섣부른 도발하지 말고 기다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조만간 취임 후 첫 신년 국정연설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대북 정책의 윤곽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보겠습니다. 네. 잠옷 입고 민낯 공개까지 개인 방송 선거 전 후끈인데 서울시장 후보들이 선거 전에 개인 방송을 동원했다는 거죠. 예, 거의 모든 시장 후보들이 개인 채널을 운영 중인데요. 네. 저마다의 개성과 전략이 좀 드러나는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민주당 박영선 예비 후보는 알파고와 싸웠던 이세돌 구단을 앞세워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네. 관련 영상 보시죠. 네. 19년 전에 제가 세계대 첫 우승 인터뷰로 이렇게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바둑도 21세기에 맞게 변모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군요. 저는 살거든요. 저는 정말 정치를 잘 모르지만 응원하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분들의 반응은 어떠세요? 이런 거 원래 그럼 그런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반응을 얘기해 주시면 제가 답해드릴게요. 박 후보는 국회의원 시절 투사적 이미지가 강했잖아요. 이번 선거에서 이걸 지우기 위해서 네거티브 공세도 자제하며 부드러운 이미지로의 변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개인 방송은 정치 활동보다는 좀 더 이제 자기 일상을 공개하는 그런 쪽의 내용이 많겠죠. 네, 유권자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가기 위해선 아무래도 소탈한 일상의 모습이 더 친근하겠죠. 민주당 우상호 예비 후보는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됐던 일상을 공개해 관심을 끌었는데요. 네. 이어서 보시죠. 네. 평생을 학생운동, 재활운동을 했는데 뭘 집에서까지 운동을 합니까? 운동권부를 빼기 위해서 운동을 잘 안 했는데 100개 한 걸로 편집해줘, 100개. 자가격리 서울째 아침에 빨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자취 생활할 때 많이 해봤습니다. 직업이 농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선 국회의원. 사선 국회의원 아니에요.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까? 더 이상 국회의원은 안 하시는 거네요? 네, 서울시장님. 오 마이 갓! 자, 보신 대로 우 후보는 친분이 있는 배우들과 함께 인간 우상호의 일상을 통해 유권자들의 호응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 야권 후보들 영상도 좀 볼까요? 예, 국민의힘 나경원 예비 후보는 가장 열심히 개인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잔소리 엄청 해갖고 늦어졌어요. 그럼 집에 앉죠. 1등 했어요. 방송이 1등 했어요. 학교 다닐 때도 1등 좀 했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사회부터 정보경찰하면서 안전한 서울을 통일하겠습니다. 안전한 서울로 통일? 건강한 서울이 더 좋지 않아? 이제 여기까지 하고 끝나자. 안 되겠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나 후보는 세수 후 나라는 제목으로 매일 밤 10시 반에 화장도 안 한 민낯으로 그날의 일과와 소회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뭐 소탈한 이미지를 보여주려는 건데, 자, 오세훈 후보도 있죠. 예, 오세훈 예비 후보는 트위터에 달린 댓글을 보고 아이돌 그룹의 춤을 따라추는 모습이 화제가 됐는데요. 관련 영상 보시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보셨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 오. 자, 오 후보는 정장 대신에 따뜻한 느낌의 니트로 코디를 해 역시 부드러운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미지 변신을 얘기를 하자면은 안철수 후보의 눈썹 문신이죠.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안 후보는 강한 이미지를 얻기 위해 최근 눈썹 문신을 해서 주목받고 있죠. 개인 채널에선 방호복을 입고 의료 봉사를 하는 장면을 앞세워 활발한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네. 관련 영상 보시죠. 네. 정말 음성이 나오면 좋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오늘 열심히 의료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법을 재편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이 시대는 안철수 대표가 맡아서 끌고 나가야 할 시대니까 뵐 때마다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안 후보는 최근에 유명 보수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는 영상도 올리고 있는데요. 바뀐 인상만큼 선명한 야당 후보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이야 뭐 사실상 늘 선거 후보다 보니까 이제는 개인 방송이 필수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영 기자였습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정부가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에 대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의 프로 진입 봉쇄는 물론 체육특기자 선발 방식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명루 기자입니다. 여자 배구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에 대한 폭로로 시작된 학교폭력 파문은 야구와 농구, 축구와 아마추어 종목까지 스포츠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폭로와 사과로 이어지던 초반과 달리 이후 제기된 의혹들은 진실공방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지자 문체부는 교육부와 함께 학교폭력 근절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3월과 4월 2달 동안 스포츠 윤리센터를 통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구단과 실업팀, 국가대표, 대학 등에서 선수를 선발할 때 징계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학교폭력 이력을 확인하고 선발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학교폭력 이력을 확인하도록 하여 더 이상 폭력을 저지르고도 승승장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련의 사태가 성적 지상주의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체육특기자 평가 체계를 개선해 단체 종목에서도 개인별 평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학교폭력 처분을 받은 학생 선수는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라 대회 참가가 제한되지만 과거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선 소급 적용이 어려워 정부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계속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축적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한 팔로만 농구를 하면서 엄청난 덩크슛까지 터뜨릴 수 있을까요? 보고도 믿기 힘든 실력으로 미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선수가 있는데요. 손장훈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한쪽 팔이 없는데도 엄청난 기량을 과시합니다. 화려한 유로 스텝은 기본, 360도 회전 덩크에 공중에서 팔을 크게 돌리는 이른바 윈드밀 덩크슛까지 꽂아넣습니다. 어제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에 소개돼 화제를 모으고 있는 엄청난 묘기의 주인공은 도미니카 출신의 17살 한셀 엠마뉴엘입니다. 프로 선수였던 아버지를 따라 5살 때부터 농구를 시작한 엠마뉴엘은 리듬의 높은 담장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왼쪽 팔을 잃었지만 꿈을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끊임없는 훈련으로 이제 공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건 물론 196cm의 큰 키와 폭발적인 운동 능력으로 올 시즌 고교 대회에서 평균 26득점에 리바운드 11개를 기록하며 오히려 비장애인 선수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NBA 진출입니다. A su torneo desde chiquito, comencé a jugar baloncesto desde los 5 y mi ídolo es del NBA, Kevin Durant. 이미 자신과 같은 장애를 극복하고 미국 대학 무대에서 세상의 편견을 깨트린 선배들이 있었던 만큼 엠마뉴엘은 이제 아무도 밟아보지 못했던 최고의 무대에 설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샌디에이고 스프링 캠프에 합류한 김하성 선수가 선배 박찬호의 조언을 받으며 빅리그 적응에 한창입니다. 전훈칠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식 소집 이틀째 훈련을 소화하며 팀에 녹아들고 있는 김하성. 현지 매체는 김하성의 미국 무대 적응 과정에 주목하면서 박찬호의 말을 소개했습니다. 샌디에이고 특별 고문으로 김하성의 계약을 도운 박찬호는 자신이 겪은 시행착오를 전하고 있다면서 김하성의 귀에 피가 날 때까지 조언하겠다며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최근에도 연락을 하고 통화도 자주 하고 있고 선수들한테 좀 다가갔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고 실제 훈련을 지켜본 코칭 스태프의 기대도 큽니다. He's athletic, his bat stays in the zone for a long period of time, and he's been impressive the first couple days of camp. 성공을 장담하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통계 분석 전문 매체는 김하성이 최소한 빅리그 주전급이고 타격 능력이 통할 경우 이치로 이후 태평양을 건넌 최고의 선수가 될 거라고 극찬했습니다. 김하성은 KBO 리그로 무대를 옮긴 추신수를 떠올리며 성공을 다짐했습니다. 위상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올려주셨기 때문에 추신수 선배님처럼 좀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양현종도 텍사스 유니폼을 입고 첫 번째 팀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MBC 뉴스 전훈치입니다. 모처럼 만에 전하는 비 소식인데요. 비가 좀 지역별로 골고루 왔으면 좋으련만 아쉽게도 주로 남해안 지방에 집중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 제주 산지에는 최고 150mm 이상이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이 적게는 5, 많게는 40mm, 충청도는 5mm 안팎에 머물러서요. 내륙 지방의 건조한 상황은 크게 호전되진 않을 전망입니다. 남쪽에서 계속해서 따뜻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기온은 더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주말엔 서울이 14도까지 올라 더 온화해지겠는데요. 이렇게 날이 풀려도 별다른 미세먼지 유입 소식 없이 대체로 공기질이 무난할 텐데 단 내일 오전 경기 남부와 충남에서는 일시적으로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비구름이 닿지 않은 수도권과 강원도는 구름만 가득하겠고요. 비는 내일 아침 호남 서해안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그 밖의 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습니다. 서울 0도, 대구 1도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9도, 광주 10도, 대구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3일절에는 드디어 전국적으로 비나 눈이 올 전망인데요. 날이 추워지면서 중부지방은 주로 눈으로 내릴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2월 24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